너무나 반갑습니다. 전 선생님들 보면 항상 옛날 시절이 생각나고 존경스럽고 선생님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요즘 이게 세상이 좀 이상해지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이 경기도 사람이 여기 왔냐 또 그런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경기도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가 있고 제가 원래 그냥 경제학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이제 가끔 이럴 때 와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얘기 제목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사회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뭐 여러 분야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모순이 아니라고. 모순이 아니라고. 예.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은 좀 모순이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글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예. 아니. 예. 예. 뭐, 아니, 그것도 얘기가 또, 뭐, 그건 뭐 절대 진리인데, 그거는. 맞아요. 모순이죠. 근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대학 때 뭐 이상한 클럽에서 뭐 칼막스의 뭐 칼막스 공부도 하고 뭐 했던 그런 그룹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뭐 김근태 씨도 잘 알고 제가 뭐 했는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가 좀 모순 아니야?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건 뭔가 모순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좀 뭐 그런 생각을 비슷한 걸 좀 가지고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 제가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와서는 이 세상은 모순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로 좀 표현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제목을 붙였느냐.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상사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거의 모든 지구상의 인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는 선진국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회가 모순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서 모든 정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모순이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모순이다 생각하는 거죠. 선진국이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정책이 뭐죠? 재분배 정책 아니에요. 자원을 새로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서로 나누는 일을 많이 하죠. 그 나누는 방식은 뭐예요? 부자한테서 가난한 사람한테로 재분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주 좋은 뜻인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예요? 그렇지 않는 세상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은 원래의 세상은 이거 뭔가 모순이다 하는 생각을 딱 깔고 있다 이거죠. 그걸 시행하거나 안 하거나. 제가 얼마 전서부터 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미국 가도 미국의 정책이 다 그래요. 서구 대륙국가 대부분 북구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뭐라고 그래요?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야.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념을 내걸고 있는 정치, 경제 체제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특히 지성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을 한번 여러분 딱 찔러보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모순적인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에서 그러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글쎄요. 한 발짝 물러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바탕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부의 차등을 만들어내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이게 잘못됐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 옛날서부터 뭐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만은 이 생각을 집대성해낸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칼 막스죠. 이게 1848년이죠. 48년에 칼 막스가 엥겔스하고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산당 선언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소위 자본론의 기본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계급투쟁의 장이다. 누구하고 누구의 계급투쟁이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계급투쟁이다.
자본과 노동자의 계급투쟁이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다. 소위 노동가치, 잉여가치설이니 뭐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노동자들이 과외로 일을 많이 안 해주면 자본가가 돈 벌 방법이 없는데 이러면 노동자를 그냥 강제적으로 일을 많이 시켜서 그 가치를 착취해서 자본가가 먹고 사는 거다. 이게 이 계급 간의 계급 투쟁이다 말이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카를 막스 얘기한 대로 무력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다 갔잖아요.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권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됐냐? 이게 얼마나 그 사회주의가 내거는 그 가치가 고상합니까? 이게 끝없이 세력에 밀리잖아요. 그래서 서구 선진국이 가만히 있자. 이거 어떻게 이에 대응하느냐? 결국 거기서 나온 발상이 뭐예요? 아, 그렇지. 역시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모순이야.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진국이 도입한 정책이 뭐예요? 자, 칼 막스가 얘기한 그 모순을 좀 고치자 이거죠. 그 사회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회주의를 좀 하자 이거지. 그래서 자원을 재분배하고 소득을 재분배해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좀 균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자 해서 들어온 게 20세기 복지제도지요. 여러분, 그러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선진국의 거의 모든 사회 경제 정책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모순관이 깔려 있는 것이고 후진국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화가 되면서 전부 다 이 이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의 기본 바탕은 바로 이 모순관을 기초로 해서 이 모순을 완화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지금 정책을 좀 하고 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모순관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런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오늘날 왜 어려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갔느냐. 그 이유는 경제학이 문제가 많아요. 혹시 여기 경제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강의할 때 잘 모른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절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밖에 없다고. 나도 잘 모르고. 요즘 경제학자는 전부 다 점쟁이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거 없다. 경제학 우선 여러분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 경제 강의를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 완전 경쟁 모형이라는 것이 경제학 패러다임의 일종의 말하자면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이 모형은 무엇을 잘하는 모델이냐면 이론이냐면 모델이 하나 이론을 말하는 거죠. 있는 자원을 나누는데 아주 최적이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한계 생산성 균등의 법칙 가르치죠. 그건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은 돈의 효용이 점점 떨어지니까 한계 효용이 낮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 한계 효용이 높으니까 그러면 돈을 많은 사람한테서 적은 사람한테 넘기면 한계 효용이 올라가서 나중에 전체 사회 효용이 올라간다 이 이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를 계속하면은 전체 사회의 복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뭐냐? 있는 자원을 서로 나누는 데는 아주 이론이 최적이야. 실제 사회주의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 기본 바탕이 되는 완전 경쟁 이론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이론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이론이 그걸 지지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럼 이 이론이 그럼 왜 문제가 있냐? 근데 그 대신에 이 이론은 그럼 없는 자원을 새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발전이라는 건 없는 걸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경제학에서는 그 이론이 없어요. 있는 걸로 서로 나누는 것만 계속하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잠깐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이제 이 새로운 어프로치 찾은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걸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자, 칼 막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칼 막스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요, 서로 간의 만남은 끝없는 투쟁이에요. 서로 싸워야 되는, 싸우는 과정이에요. 이 사회는 투쟁의 장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럼 그렇게 투쟁하면 되느냐? 사실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경쟁을 얘기하잖아요. 경쟁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럼 경쟁하면 사회가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을 위해서는 또 다른 협력도 필요한 것인데, 이게 자꾸 모든 이 이론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칼 막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앞선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을 착취한다는 거죠. 선발자가 후발자를 착취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회는 절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는 궁극적으로 멸망한다고 그랬거든. 그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재미있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는 소위, 그냥 자꾸 이 칼 막스 이론을 자꾸 얘기를 해서 이상한데, 수익률이 끝없이 이제 떨어진다. 이게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고 고정자본 투자를 많이 하면 나중에 수익률이 떨어져서 이게 다 망한다 이거죠. 장기 정책에 빠지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소멸한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어떤 자본주의 사회? 칼 막스가 그리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는 존속할 수 없어요. 끝없는 계급투쟁의 장인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는 절대 존속할 수 없다 하는 주장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 복잡계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회 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저기서 그런 여러분 복잡계 과학이라, 복잡성 과학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그럼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복잡성 과학을 기초로 해서 제가 경제 이론을 다시 쓴 책입니다. 이게 이 복잡성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뉴턴의 과학은 말이에요. 제가 뉴턴 과학의 가장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 과학을 가져온 하나의 세계관은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200년 동안의 과학관의 그 핵심 세계관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데 전체를 볼 필요가 없다 이게. 숲을 보고 싶으면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를 열심히 연구하면 숲의 모양을 알 수 있다. 숲의 속성을 알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환원주의라는 말 알아요? 모든 사물은 궁극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다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돌아갈 수 있는 리덕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고 싶으면 세포를 열심히 들여다보면 된다. 이게. DNA 열심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현재 과학, 주류 과학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분석이라는 말은 뭔지 알죠? 나누고 쪼개는 거야. 그걸 열심히 하면 전체를 알 수 있다 하는 게 모든 과학의 기본 철학이다 이게.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 20, 30년 됐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런 게 아니다 이게야. 사람을 아무리 쪼개서 분자, 원자, 분자까지 가서 해봐도 그걸 합치면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세포가 얼마나 되느냐. 태아는 한 30조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한 60조에서 100조에 가까운 세포를 가지게 된다는데 세포가 그럼 100조가 모였다. 분해해서 근데 그 세포를 합쳐놓으면 그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이 안 된다. 세포 덩어리 아니에요. 분석을 아무리 해서 세포 하나를 잘 안다 해도 그 세포 하나를 600개로 카피를 해가지고 합쳐놓으면 그게 사람이 되느냐? 사람이 안 되더라 이거지. 이게 딜레마예요. 세포가 100조가 모였을 때 그게 세포 덩어리가 아니고 사람이 되는 어떤 알 수 없는 거기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세포 덩어리는 생명이 아니죠. 사람은 이거 생명이잖아요. 생각하고 사랑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배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조직화를 하는 아주 독특한 생명체인데 이것이 나오는 거는 세포 덩어리를 합친다고 절대 안 되더라 이거죠. 이게 과학자들 아주 딜레마에 빠뜨린 그 하나의 그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생명체는 하나의 복잡계다, 복잡계. 세상은 복잡하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옛날에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본 거예요. 아주 쪼개서 물리적으로 화학 그 부분 가서 그 화학의 성분을 다 이해하면
세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사람이 이 복잡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아직도 생명을 설명을 못한다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 저 생물학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이제 근접한 소위 말하자면 다수의 의견이 이런 거냐면 진화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생겼대. 물. 여러분 물. 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되느냐, 생명이 안 나오느냐는 이제 설명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물이 생기고 나서 말이에요. 물 속에서 액체 속에서 무기물이 서로 움직여 다니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무기물이 끝없이 충돌하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충돌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이거지 그냥. 유기물이 또 액체 속에서 끝없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냐. 그게 세포가 만들어요. 단세포 생물이 생겨요. 단세포 생물끼리 또 액체 속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더 다세포가 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생명이 됐다.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똑같이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럼 만나는 게 중요한데 무기물이 만나서 어떻게 유기물이 됐냐.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아직도 설명을 못 해요. 근데 과정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는 생명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저간 무기물이 만나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만나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생명이 생겼는데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은 그럼 만났을 때 뭐가 생기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 복잡한 이 세상의 모든 변화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만남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얼음 속에서는 만나지 못해. 고체가 되니까. 그래서 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성인이 우리 행성을 찾아갈 때 생명이 있느냐 하면서 물을 자꾸 찾는 이유가 물 속에서 뭔가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만남을 통해서 뭐가 오냐. 세포 백조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서 뭐가 생겨서 사람이 됐냐. 이게 지금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성 과학의 딜레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만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면 내 가문, 내 가정이 참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 하고 느끼시는 분은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 자기 배우자를 자기보다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만일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배우자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끝없이 데이트를 그냥 파트너를 바꾸죠. 절대 욕할 필요 없어요. 끝없이 바꿔야 돼. 왜 그러냐? 나보다 훌륭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못한 사람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뭘 강조하고자 하느냐. 만남은 배움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나서 배우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현재보다 더 나아질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혼자 있으면 되느냐? No way. 내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 그리고 만나되 어떻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내가 한 단계라도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만남의 기본 원리예요. 서로 만나서 서로 훌륭하다고 다 생각하는 것이죠. 나보다 다른 점이 있고 내가 배울 점이 있고 그래서 만나서 서로 나누어 갖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세포가 100조가 만났는데 서로 다른 세포끼리 만났더니 그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전환되는 요 힘이 뭐냐. 과학자들이 골치 아파서 붙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이름이야. 그게 시너지라는 거죠. 시너지라는 게 하느님이야. 이 작용이 있어야지만 다른 단계 새로운 질서로 모든 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 시너지란 이건 과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공통의 무슨 에너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 C라는 게 시노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는 뜻이 SY 이렇게 하고 에너지는 힘을 서로 나눠 갖는다는 의미에서 시너지인데 이 컨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세포를 가진 인체를 분해했다가 합쳐도 그냥 같은 것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딱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이 사라져버리니까 그건 생명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지는 거지. 부부가 있는데 딱 해체하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각자 개인으로 가지만 부부가 합쳐서 서로 힘을 합치면 두 사람보다도 더 큰 힘을 내는 거죠. 우리 학교가 선생님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각자 한 사람 힘만 내면 50개 힘밖에 못 내지만 그 원리가 작동되면 100사람이 힘도 내고 1000사람이 힘도 내는 것이지. 세계 인류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고,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는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서울 특별시가 대한민국 전체의 힘을 끌고 가는 것도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세상의 변화라는 건 여러분 저 차원에서 고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차원에서 고 차원으로 바뀌는. 예를 들면 세포 덩어리에서 생명 현상으로 바뀌는 걸 이걸 창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이 발전인 거예요. 가문의 발전 다 그런 겁니다. 둘이가 많은데 자식이 생기지. 손자가 생기지. 이게 창발이지 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처음 몇 사람에서 시작한 학교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점점 명문고등학교, 명문중학교. 이게 창발이지. 그래서 이 고차원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가져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2죠. 이게 리니어하다고 그러죠. 선형, 1차 방정식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말이에요. 여기는 시너지가 없는 거예요. 세포가 600개, 1조개 모임, 아니, 100조가 모이면 100조의 세포야. 근데 1 더하기 2가 3이 되고 4가 되고 조가 될 수 있다. 이게 시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비선형적인 만남이다. 이건 선형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사회, 경제 변화에 힘이 나오는 것이다. 이걸 비선형적 만남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회의 모든, 이 복잡한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이 비선형적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자꾸 변해가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복잡한 세상의 창발 현상이고, 이게 모든 개인의 발전, 가문의 발전, 사회, 경제, 국가의 발전, 이 지구 전체의 발전에 다 적용이 되는 아주 기본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원리에 의하면 만나서 싸우면 아무 새로운 질서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했는데 맨날 싸우고 방을 따로 쓰면 애가 생기지가 않지.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한 50명 됐는데 그 허구원을 헐뜯고 그냥 맨날 이게 투정만 하고 말이야. 대화가 안 되면 그놈 학교는 절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너무 간단한 얘기야. 바로 이 원리에 의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소멸하게 된다. 그걸 좀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무질서가 극대화된다고 그러죠. 남하고 소통 안 하면 무질서가 극대화된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생명체가 바깥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깥으로부터 아무런 에너지도 섭취하지 않고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사라져버리거든. 그 사라지는 과정을 혹시 건물을 말이죠. 지어놓고 10년, 20년, 100년이도 아무 손도 안 대고 레노베이션도 안 하고 그냥 되면 어떻게 그대로 주저앉아. 이거를 무질서가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고 더 올라가려면 반드시 나는 열려 있어야 되고 남과 대화해야 되고 대화를 통해 서로 간에 시너지를 주고받아야지만 그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 이치함은 칼 막스라는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앞선 사람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을 자꾸 착취한다고 그러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착취는 없다 이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앞에 따라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다 무임승차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훔쳐 배우고 그리고 내가 기회가 되면 쫙 건너뛰기도 하고 사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러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주위에 없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더 올라갈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흥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죠. 내 주위에 재미있는 얘기는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물어보세요. 그 사이에 친구니 뭐니 전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주위에 다 그런 사람밖에 없어. 이건 뭐 결과적인 거지만 결국은 그 이치의 흐름을 보면은 내가 항상 내가 본받을 만하고 따라 배울 만한 사람을 옆에 두고 같이 가는 사람은 끝없이 자기 혁신과 자기 변화를 만들어내고 올라가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게 돼 있다. 가정생활, 뭐 가문, 사회, 지역사회 모든 이 시스템의 변화가 같은 원리에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칼 막스는 세상을 까꾸로 이렇게 놓고 본 것인데 나는 그걸 다시 또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흥하는 이웃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해야지만 학교도 잘 되고 조직도 잘 되고 지역사회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자, 근데 이게 하나의 믿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믿음. 이게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이 우주의 변화 원리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거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우주는 하느님이 창조했다. 저것도 말이 된다고 봐요. 왜? 이 시너지라는 게 뭐예요? 아무도 몰라. 이게 하느님의 조화지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뭐 과학자들이 이제 아무리 규명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건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게. 이런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걸 일컬어서 그냥 이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념이 대단히 뭐 정치적이고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념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세계관이지. 나는 세상을 이렇다고 봐 하는 그게 그냥 이념이다 이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교과의 말이 이런 맨 첫 번째 소절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온누리에 뭐에서 진리를 탐구하려고 모여든 온우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서울대학 입학하는 놈 모두가 대학 입학하는 놈 모두가 다 하나씩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이념은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생각,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제가 얘기한 이 아까 칼 막스의 이념은 뭐냐? 세상을 어떻게 봤냐? 앞선 사람이 흥하는 사람이 항상 뒤따라오는 사람을 착취함으로써 세상이 굴러간다, 변한다 이런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은 그럼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발전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더 따라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이념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개인의 믿음, 이게 더 나가면 사회의 믿음이 되거든? 이게 뭐가 되느냐? 그게 그 국가의 운영 패러다임으로 이게 바뀐다 이거죠.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 이게 개인의 생각이 모이고 그러면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관점이 형성이 되고 그게 정치인을 통해서 뭐예요? 법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질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국가의 운영 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분 시장 경제 전체를 하나의 그림, 하나의 틀로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죠. 개인이 있어요. 국민이 있고 우리 국민은 그냥 살지 않죠.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조직을 다 만드는. 여러분 학교도 조직이죠. 뭐 클럽도 조직이고 무슨 동창회도 조직이고 무슨 향후회도 조직이고 뭐 정당으로 가면 정당에 이 정당도 다 조직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각자 자기 인생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이나 조직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것이죠. 안에 사회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경기 규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회가 만들어낸 주로 정치가 만들어내죠. 정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제도에 의해서 그 속에서 그 규칙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 규칙 이걸 경기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왜 축구 경기인지 아세요? 그 규칙 때문에 축구 경기가 정의되는 거예요. 규칙이 없으면 축구 경기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 중에 두 가지 재미있는 건데 두 가지 다른 축구 경기가 있죠. 그렇죠. 지구상에는 두 개의 축구 경기가 있는데 하나는 발로 차는 축구 경기가 있고 하나는 손으로 들고 튀는 축구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규칙에 의해서 정해되는 겁니다. 한국의 시장하고 미국의 시장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경제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도 다 다른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가
미국 가면 전혀 다르게 미국에 맞춰 행동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건 경기 규칙이 다르니까 그것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규칙에 따라서 그 나라 경제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 이거죠. 사람의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경제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이러니. 그 규칙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그 룰이죠. 그런데 그 규칙에는 공식적인 법이 있어요. 그렇죠? 헌법이 이 법의 최상위 규범이에요. 이 명문법이죠. 헌법에는 대부분 헌법은 이념을 아까 얘기한 이념을 집어넣는 거죠. 그 이념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별 법이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더 내려가면 정부의 정책과 각종 규제 정책도 나오는 것이죠.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여러 가지 하니 이걸 따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법을 만들면 다 법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법이 법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그 법을 얼마나 잘 인포스 하느냐예요. 안 지키면 처벌하고 지키면 보상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지키게 하는 사회면은 그 법이 법으로서 의미가 없지만 그걸 하는 그 법은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의 집행정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럼 우리는 공식적인 법만 가지고 사느냐? 절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이념을 포함해서 그 사회가 가진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 선생님들 계신데 뭐 이건 아마 주로 여성 선생님들 하시지 않을까 싶어. 어제 아파트 단지에 이사를 처음에 가면 사모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떡 싸들고 위아래층을 다 돌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그 사실 다 분위기 파악하는 거예요. 야, 이 아파트 단지는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같이 분위기가 어때? 근데 만일 그 아파트 분위기에 안 맞게 살면은 또라이가 되고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시장이라는 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시장을 규율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세상은 이런 거야. 근데 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거꾸로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못 살지. 같은 이념끼리 사람이 살기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말 이념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심지어는 국민통합위원회까지 만들었어. 이게 얼마 이게 큰일 날 나라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식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이런 거를 실용이라는 이름을 적당히 묶어서 가운데 어디를 가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많이 해. 근데 그럼 될까요? 불안하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얘기가 좀 미리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꼭 같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제목의 책을 지금 금방 일주일 안에 나와요. 여러분들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면 다 돌려드릴게. 이 책에 서문에나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요즘 이런 통합을 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적당히 통합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념을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한다는 건 뭐 같으냐 여러분. 인류가 한때 무슨 생각을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그 하나의 이념이에요 여러분. 천동설을 믿었던 시절에 기동설을 얘기하는 건 아웃라이어지. 근데 궁극적으로 그 코페르니쿠스가 기동설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이념을 통합한 사람이고 국민을 세계 인류를 통합한 사람이지 이게. 마찬가지야.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다 생각했지. 근데 이걸 둥글다고 주장하고 배 타고 나가서 그걸 증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콜럼버스라든가 마젤란. 이런 사람이 세계 이념을 통합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야. 지금 이념 싸움이 있으면 국민통합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선생님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좋다 이거야. 그저 끝없는 토론을 해서 세상이 정말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세상의 이치가 뭔지를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 아, 그래도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거를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믿어야 될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통합으로 가는 일이지. 그 고민을 안 하고 당신도 옳지. 아, 그래, 당신도 옳라. 그래, 가운데 좀 적당히 가볼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살기가 참 이런 거예요. 종교가 다르면 여러분, 시장도 달라요. 이슬람 문화에서의 시장 경제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율법도 다르고, 그냥 믿는 게 다르니까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가 또 달라요. 보이지 않는 관행, 관습, 가치관, 정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정서 중에 특히 재미있는 게 대기업 반정서가 많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의 대기업에 대한 반정서 때문에 기업들의 행동이 다 이상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왜 돈을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돈을 팍팍 내고 말이야. 그 뭐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라. 왜 그런 짓을 할까? 이거 다 국민정서를 열심히 쳐다보는 거죠. 국민정서가 없으면 그거 안 해. 자기 이름 딱 걸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디 특별 회사를 거면 죄송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왜 1조를 내야 돼? 나 같으면 자기 이름 딱 붙여가지고 이건희 재단 딱 만들어서 진짜로 사회에 도움되게 쓰지. 왜 정부에다 가서 바쳐요? 이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 경기규칙이라는 게 이런 보이지 않는 제도라고 그러죠.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학생들의 행동이 다 그런 겁니다. 학교에 학칙도 있지만 그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상한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소가 되면 다른 학생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같이 서바이벌 못하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사회 하나의 그 조직이라는 게 이거에서 굴러간다. 이 이치에서. 학생들을 욕할 때 학생들의 행동을 잘 보시면 이것에 따라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업이나 경제 행동도 보면 이것에 따라서 다 나온다. 우리 한때 외환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대기업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저 그냥 혼자서 제가 외롭게 떠들었어요. 대한민국 대기업이 왜 그러냐? 그건 대한민국의 경제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걸 잘 살펴라 이거야.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정부한테 뇌물 주고 뭐 정치자금 안 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미국 가면 다 안 그러지 않냐. 그거를 바로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럼 개인 다 같다 이거야. 또 어떤 사람은 대기업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나쁘지 않냐. 봐라 꼭 같다 이거야. 사람을 무슨 사람의 행동과 그 비헤이브는 뭔가 이 밑에 깔려있는 경기규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이념이나 문화 이런 게 형성되는 배경을 보면 이 자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뭐 온대에 있냐, 열대에 있냐, 뭐 이런 온갖 복잡한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 조직, 학생, 선생님들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이게. 선생님들 가지고 비난 많이 하는데 우선 선생님들을 비난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잘못일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어디서 왔어? 그 생각을 잘못했으면 그걸 바로 잡게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달리 보면 또 잘못된 이상한 또 제도가 들어가 있어. 선생님들 자꾸 그걸 행동하게 만들지. 근데 그런 건 안 바꿔주고 왜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해놓고 왜 그렇게 행동 안 해? 그거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응? 그래서 이 체계 속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 이게. 그리고 이념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믿음, 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도 이게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아까 얘기했죠. 사카, 아메리칸 풋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다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축구선, 발로 차는 축구 선수한테 야, 너 왜 들고 안 튀냐? 미국 놈처럼 좀 해. 들었다 그러면 핸들링이 꼼짝 한 발자국도 못 나가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선진화하자는 사람이 그런 아주 나이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왜 우리는 선진국 사람처럼 행동을 못 해?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발목 잡고 뭐 규칙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금방 되냐? 설령 규칙을 바꿔도 여러분, 그 다음날 당장 축구 경기가 잘 되는 게 아니야. 규칙을 바꾸고 연습하고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지 나중에 한 20, 30년이 세월이 흘러야지 나라가 서서히 바뀌고 그러는 것인데 그저 그냥 개인만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건 참 단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그래서 국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장 경제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와서는 시장은 뭐 지구의 선이고 뭐 이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시장은 현실이고 현실의 시장은 그 시장이 처해 있는 경기 규칙에 의해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이 옳다 이런 얘기예요. 이념에서 자유로운 시장은 없다. 이게. 이념이 달라지면 시장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은 완전히 달라요. 이북 보세요. 이북하고 우리 비교하면 그냥 금방 이 모든 그 얘기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나라당이 원하는 시장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시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법 가지고 계속 싸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법이 있나? 여러분 근로자에 관련된 법 봅시다. 비정규직법 여러분 알아요? 뭐 2년 지나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바꿔라. 이건 민주당이 원하는 거지.
한나라당, 야, 그건 아니야. 이 시장이 완전 다른 거예요. 시장을 보는 관점도. 한나라당 생각은 뭐야? 그 법 만들면 실업이 더 늘어나. 근데 민주당에서는 실업 늘어난 I don't care. 모든 사람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거지. 이게 어느 거에 옳은 거야. 이게 뭐 끝없이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국민 통합을 하려면 말이죠. 이게 다르다. 남북한 다르고. 옛날에 비숍이라는 분이 알죠, 여러분?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코리아 앤 허 네이버 아주 통통한 그 영국 할머니. 그 할머니가 쓴 책을 보시면 재밌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당시에 와서 봤더니 말이에요. 한강을 따라서 가면서 가는데 너무 못 사는 거야. 그럼 너무 게으르고 자기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제대로 뭐 풀을 뽑은 데도 없고 뭐 못 살고 뭐 다 엉망이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북한도를 갔는데 거기 북한도는 그때 3개 민족이 살았거든. 중국, 소련, 한국. 장사 제일 잘하는 게 한국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 농촌에 가서 농사 제일 잘 되는 게 한국 사람이고 제일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거. 그래서 이 할머니 깜짝 놀란 거지. 이거 어떻게 이 꼭 같은 사람이 이거? 봤더니 거기는 다른 제도가 있어요. 여기서는 땅에 대한 재산권도 없고 여러분. 근데 다 나라님 땅 아니에요. 농사만 좀 잘 됐다 그러면 탐관오리가 큰 쫓아와서 뺏겨먹는 거지.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됐다 그래야지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할지 알죠? 어떻게 하면 이걸 노는 거지 이제. 자기도 배고프고 다 배고픈 거지. 근데 소련 땅에 딱 갔더니 소련이 어떻게 저 동쪽 개발한다고 말이에요. 땅을 와서 자기가 차지해서 개발을 하면 몇 년 동안 텍스를 내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그러면 소유권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면서 그게 땅을 일구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최고의 1등 국민이더라. 그중에 특히 조선 남자는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자기가 흠뻑 빠질 만한 아주 그 멋진 스코틀랜드 남자의 못지않은 당당한 기계를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다 바탕에 깔려있는 그 시스템이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종교 다르면 시장도 다르고 그렇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억 이상의 집에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폭탄 매기었다. 여러분 그거 안 살면 참 다행이에요. 근데 이걸 한 30년 동안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지. 왜 9억 이상짜리 집에 살아? 뭐 돈병철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이도 키우려지만 우리 같은 서민이야. 머리를 굴려서 점점 일단 9억짜리 세금이 딱 들어오면요. 부모들은 도망갈 길이 없어. 뭐 팔려야지. 뭐 다 안 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꼼짝없이 당하지 지금. 지금 9억 이상짜리 집에 살면 그러면 그 정부에서 다 내고 죽을 때까지 갈 거야. 근데 자식들은 다 보고 배우지. 그렇지. 이 부모님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앞으로 9억 아랫집, 9억 이하의 집만 산다. 약간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이게 전 국민의 이념이 된다. 이게 생각이 된다.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9억 이상짜리 집 만들면 팔려요? 안 팔리지. 다 9억 이하짜리 집만 쫙 깔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어요? 뭐 9억 이상, 9억 정도면 됐지 뭐. 나라 전체가 한 30년 지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단히 재밌는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파트 분양가를 계속 규제하면 어떻게 되냐. 싼 거 좋지. 열심히 가서 싼 거 사다 보니까 기업들도 계속 싼 거 짓고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대한민국 전체 다 어떻게 돼? 싸구려 아파트만 잔뜩 지어진 거죠. 제가 좀 과장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기업도 우리나라 특별한 기업 규제 정책이 있어. 특정 규모 이상이면 특별한 규제를 받는 그 재벌이거든. 재벌이 특별한 규제를 받잖아요. 여러분 프로재벌 뭐 엔타이재벌 이걸 떠나서 그냥 사실을 놓고 얘기를 하고 대기업이 되면 규제를 받아요. 특별 규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기업하는 사람이 재벌이 되게 많아. 이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기 우리 이명옥 상무가 와 있지만 전경련에서 말이에요. 과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의 30대 대기업을 순서를 매겨요. 왜냐하면 자산을 다 규모를 받아가지고 대차저입표를 합치면 어느 기업이 1등에서부터 이제 쫙 나온단 말이에요. 30등까지 딱 되면 30대 재벌해가지고 특별 규제를 받았거든. 이걸 정부에다가 주잖아요. 매년 연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 기업들이 그걸 잡은 거야. 야, 저거 들어가는 거야? 마야? 안 들어가는 거야? 28등, 29, 30, 30, 이 정도 되면 이게 열심히 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기 와서 로비하지. 나 좀 빼줘. 점심 사고, 저녁 사고.
좀 그런 거 얻어본 적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걸 한 30년 이상 했거든, 우리가. 재밌는 나라예요. 그럼 자금은 어때?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어떤지 알아요? 너 300인 이상 고용해, 안 해? 300인 이상 고용을 안 하면 정부가 특혜금리를 많이 주고 300인 이상 돼? 그러면 안 지원해. 이렇게 돼 있거든. 그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에요. 그 기업들이 머리를 굴리잖아요. 야, 내가 열심히 하면 300인 넘어가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열심히 한 사람은 500인까지 가버리지. 안 한 사람은 그냥 달랑달랑 299인에 쫙 붙어 있지, 그냥 다. 500인 된 사람은 갑자기 또, 야, 이건 내 불리한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반으로 뚝 쪼개면 되잖아요. 반으로 뚝 쪼개면 기업이 2개가 늘어나니까 더 좋잖아요. 저 경기도 공단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사람이 바보가 다, 아까 얘기했죠?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지 알아요? 9988이라는 말, 여러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말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건 재미있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에요. 이거 중소기업 천국이지, 여러분. 그래도 중소기업 안 된다고 야단 부르니 큰일 났어, 이거. 세계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높은 나라지. 그러면 1%밖에 대기업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견 대기업. 그리고 중견 대기업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 가르친 제자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교직 싫어. 이거 재미없어. 튀쳐나가면 괜찮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도 직장이 있어야지 나가지, 이게. 괜찮은 직장은 다 해외로 도망가지. 해외로 도망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기업들을 수출해서 돈 벌면 국내 투자 안 하고 다 해외로 가져가거든. 그러니 국내는 다 죽어나고 말이야. 기업은 돈 벌고 잘 살아요. 이게 큰일이야. 88은 뭐냐? 우리나라의 일자리의 88%가 그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대학을 그냥 보낸다고 전 국민을 80% 이상을 대학 졸업을 시켜놨지만 이 중소기업 88%가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다 안 가지, 이게. 이게 여러분. 지난 30년 넘게 우리가 그 일을 해온 거예요. 대기업 너는 청산 대상이야. 삼성 너도 청산 대상이고. 중소기업 이쁘다. 열심히 키운데 중소기업은 그냥 숫자 늘어나지만 여러분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재벌이 돼서 이미 있는 삼성을 잡아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중소기업 키우는 보람이 있고 그게 원래 기본 중소기업 키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나라에 기여하라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커서 대기업 된 기업이 하나도 없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다 5, 60년 전에 중소기업에서 출발한 기업들만 대기업이 됐다. 이게 나라가 좀 이상한데 왜 그럴까? 이놈의 경기규칙이 이상하다 이거죠, 여러분. 경기규칙이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얘기할게요, 제가. 농민 열심히 도우니까 농민은 더 주지 않는 것이지. 좀. 제일 도움 많이 받는 사람이 빚이 제일 많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 시골에 가면 전 아주 시골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무슨 자금 받아가지고 쓰는 게 최고야. 빚 주고 나면 금리 매년 깎아주고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 주위에 있는 동생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잠깐 그러다니 제법 있다 이게. 평준화개혁 마찬가지. 이 아이도 평준화개혁. 여러분 이건 좀 논쟁이 붙을 것 같은데 이 평준화개혁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맨날 뺨 때리는 정책이라고 해요. 공부 열심히 해? 집에 가봐. 공부 못해? 아이고 이뻐. 이런 정책을 한 30년 하면 학교는 전부 다 공부 안 하는 학생만 꽉 차지해요. 제가 좀 과하게 좀 표현했나요? 글쎄, 알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평준화교육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은 뜻이에요. 모든 학생을 훌륭한 학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훌륭한 학생을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좋은 성적을 줘야 돼요. 좋은 성적을 주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초리를 내고 열심히 해서 다 좋은 성적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도 전부 다 A 학점 두면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후자가 바로 대한민국 평준화교육의 문제라고. 끝없이 회초리를 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을 학생답게 키우고 하는 길인데 그렇지 않고 쉬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주는 방법은 대단히 이게 불행하게 만든다, 학생들. 근데 그 다음에도 재밌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또 학부모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공부도 안 하는데 매일 A학점 받아, 좋은 성적 받아놓은 걸 이걸 다 알잖아요. 자, 학교 가봐야 도움이 안 되는구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이제 굴려요? 아이고, 이제 학원 가야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학원 가면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생겨. 이게 뭐야? 학원에 일단 가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은 뭐예요? 돈 넣고 돈 먹기지. 공교육은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잖아요. 학원이 돈 넣고 돈 먹기야.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그 다음엔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이겨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은 부모가 좋은 학원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좋은 데 하면 조금 나아지지. 결과적으로 무슨 결과를 가져와요? 평준화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을 고쳐가는 정치예요. 학원에도 못 가고 학교에 남아있는 공교육 거기에 남아있는 학생은 제일 가난하지만 제일, 예를 들면 저같이 전화시고 그런데 개천에서 용날 놈이 그냥 계속 학교에 남아있고, 개천, 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는 놈들은 학원에 가서 서울대 가고 이게 뭐 이상한 나라가 된 거지. 진짜로 개천에서 욕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개천에서 용 안 나오는 시절이다. 그건 바로 내가 보기엔 평준화 교육 때문이 아닐까. 좀 과장한다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30년 하고 30년 더 됐죠.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민주화되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이념으로 고착해서 전국화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찬반을 또 이거 치열한 논쟁을 바로 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걸 제가 얘기한 주장도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겠지. 이런 걸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진짜 도움되는 게 뭐냐.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균형 발전한다. 균형 발전이 뭐예요? 온 지역을 다 골고루 발전하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 이게 막스의 수상하고 막스의 이념하고 많이 통하잖아요. 평등하게도 통하잖아요. 평등하게 모든 학생이 다 잘 살고 다 좋은 성적 가지고 다 존경받고 살면 얼마나 좋으냐. 그 좋은 이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모든 지역을 다 발전시키겠다. 여러분 1982년서부터 수도권 정비 비표라고 해서 수도권에는 대학도 못 들어오고 기업도 못 들어와. 대기업. 다 지방만 가라고. 그 정부가 세금 받아가지고 지방에만 다 주고 수도권에 주질 않아요. 열심히 30년 동안 했는데 웬걸? 서울공학이 됐어요. 지방은 다 죽었지 이게. 이게 뭐 돈은 전부 다 지방에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n분의 1로 다 놀아줬단 말이죠. 지방에서는 뭐예요? 중앙에서 놀아주고 지방에서 균형 발전해 준다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 지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열심히 해서 지방세 늘리고 기업 유치해서 돈 더 세금 내서 받아서 지방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지사들이 제일 첫 번째 관심은 대통령 죄송합니다. 가랭이 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받아내고 대통령 입에서 거기 좀 발전시켜주겠다는 얘기 받아낼까. 생복도시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세종시. 전국에 10개가 넘는 혁신도시도 다 그래서 나온 거고 여러분. 전국에 월드컵 경기장 다 깔아놓은 것도 다 그래서 나온 거고 전국에 비행장 다 깔아놓은 것도 다 그래서 나온 거지. 전국에 대학을 다 만들어서 전 국민의 대둘자를 만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지방균형이라는 건 대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말뚝 박아가지고 이공계대학 이름만 붙여주면 다 대학인가 주지. 그게 무슨 뭐 건설업을 했든 뭘 했든 그냥 가리지 않아. 전국의 대학이 이건 200개가 넘어. 4년제 대학이. 그러면 4년제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말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은 다 도망가지. 일자리는 없지. 이게 뭐 어떻게 해. 이게 다 좋은 이념을 가지고 균형. 이게 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참 귀여워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 공부 잘 못하지. 아이고 잘한다. 그래 착하다. 맨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선생님 전부 다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한테 국률하게 좀 대접받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러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눈 부릅뜨고 너 공부 잘 안 해? 선생님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계속 한 몇 달 하면은 이 학생들 내가 국민학교도 생각이 나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요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말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주저앉게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주저앉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원리는 뭐냐? 한 만큼 대접하는 거예요. 이룬 만큼 대접.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건 공평하다는 말은 많이 이룬 사람은 그만큼 더 대접받고 적게 이루면 또 그만큼 적게 대접받는 것이 공평이지. 요즘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의 개념은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대접받는 게 정의다. 이거는 세상 이런 정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건 사회주의 정의지. 자,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으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바로 제가 얘기하는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국민이 일어서요. 자기 할 만큼 하고 자기의 실패를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실패를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게 물론 제도가 잘못된 것이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어진 제도 속에서 누가 잘하느냐 하는 건 결국 자기 몫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국가 탓을 다 하거든. 그리고 이웃 탓을 하고 사촌 탓을 하고 땅 사는 사촌 탓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지 내가 잘 된다.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오는데 단기적으로 그게 기분이 나쁘거든. 이게 기분이 나빠요. 저도 기분이 나쁘거든. 여러분 저 소련에서 말이에요. 소련에서 왜 사회주의 혁명이 제일 먼저 났냐? 자본주의도 제대로 실천해보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도 안 된 소련에서 왜 제일 먼저 이 사회주의 혁명이 났냐? 그 소련이 우리보다도 더 강한 평등주의가 있는 나라예요. 이반의 에피소드, 이반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에피소드가 있죠. 하느님이 말이지, 그 어떤 동네에 어떤 친구가 그 염소를 양인가 키워서 엄청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그 옆에 이반이라는 놈이 맨날 끙끙대고 말이야. 뭐 이러니까 하느님 어느 날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나 좀 안 됐다.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좋으랴? 그랬더니 뭐 양을 더 주랴? 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양 줄 필요 없이요. 저놈의 양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내가 이게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지만 자관 옆에 잘하는 놈이 있는데 배 아파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 도와줄게. 너 열심히 할래? 그랬더니 저 괜찮고요. 저놈 아무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는 게 공식적으로 여러 경제학 문헌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이게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거는 제가 말한 원리가 아니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인류가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걸 여러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장경제라는 건 각자가 자기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전문화하고 그래서 교환을 하는 거를 그냥 시장경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냥을 잘하는 사냥 열심히 하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자기가 만든 그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고 이 시장 교환, 마켓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면 이거를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인류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수렵과 채집 시대를 바로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한 시대죠. 이게 250만 년이야. 이렇게 오랜 세월을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기본 원리를 지키면서 인류가 살아온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 그래도 뭐 제가 말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다 그래도 먹고 살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는데 특히 또 재밌는 거는 250만 년 중에 인류가 경제발전이라고 얘기할 만큼 빠른 속도의 소득의 향상과 배고픔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마지막 200년밖에 안 돼. 여러분 이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 200년. 이게 여러분 이게 지난 250만 년의 지구의 경제발전사예요. 이게 지금 1인당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걸 그려놨는데 250만 년 동안. 이제는 1750년대 이제는 완전히 249만 9,800년 동안은 인류는 다 거지로 사는 거지. 그리스 문명이 어떻고 로마 몇 년 빼놓고 다 거지로 살았어. 그런데 이놈에게 이게 이때부터 움직이죠. 이게 1970년, 19세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는 1인당 소득이 한 7,000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거 설명을 못해. 아니 왜 이때만 일어나? 이때 보고 이게 뭐예요? 왜 여기는 다 거지같이 살았지? 이거 다 설명 잘 못해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산업혁명이 왜 일어난지 잘 몰라. 왜 영국에서 일어났지? 그럼 답을 못해요. 왜 중국이 아니고 영국이야? 가끔 이제 그런 연구가 나오는데 결국 제 메시지가 답이 된다 이거죠. 중국은
흥하는 이웃을 많이 만들었어요. 영국은. 제가 이게 사이드로 빠진 얘기지만 왜 중국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냐. 기술이 일어나는 건 부수적인 것이고 결과죠. 산업혁신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건 부수적이고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냐. 놀라운 것은 영국에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여러분 귀족이 많이 증가했어요. 귀족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귀족이 자재를 많이 난 거야. 잘 들으세요? 자재를 많이 나니까 땅을 못 주잖아요. 이 귀족의 자제놈들이 공부는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전부 다 하층으로 전부 다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들은 걸 가진 사람이 자꾸 하층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이게 영국의 전 인구를 다미네이트 하게 됐단 말이야. 제가 훌륭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세계관을 가진 놈들이 영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이게 발전의 기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때? 정반대. 같은 시대의 중국은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전부 다 밑에 계층에서 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서 발전이 그렇게 제가 이거 시너지를 낼 힘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영국은 바로 그 시너지의 창출 원천, 남들이 올라가서 배우고 따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끝없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왜? 위층에서부터 계속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근데 중국은 거꾸로 위층은 안 늘어나고 밑에만 계속 늘어나니까 바로 제가 흥하는 이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요즘 와서 새롭게 그 바탕 위에서 기술혁신, 새로운 이런 것들이 영국 쪽에서 빨리 일어나고 된 게 아니냐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제가 얘기한 그거하고 다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무 이게 제가 여러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가 한 학기 가르치는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책을 좀 사보세요. 이 책, 진화를 넘어 차별되는, 이게 좀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병욱 상관한테 해가지고 제가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될 때는 책을 제가 여러분들 다 제공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그건 제가 할 테니까 나중에 연락을 주시고. 이게 어디를 잘라서 제가. 얼마씩입니까? 한 7,000원? 7,000원 뭐. 연구원에서 내니까 그냥 나 원장이니까 막 그냥 내가 가져줄 수 있어. 책 신청해도 돼요? 물론이요. 예. 지금요? 예. 자, 그래서 발전하는 나라에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거죠. 너무 토톨로지 같지만은. 후진국 가면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세계 인류국 가면 세계 인류 스타들이 많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발전해? 인류 스타를 만들어야지.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 만들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야.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학생 만들어내면 돼. 그 방법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선진국 되는 길 간단하다. 인류를 키워내야 돼요. 시너지의 원천이 자꾸 주위에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지방 발전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다. 성공 친화적이다. 제도란 걸 어떻게 아까 밑에 경기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절대 폄하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돈 많이 번다고 절대 폄하되면 안 돼요. 세금 내시지만 존경받도록 해야죠. 많은 사람이 그래. 돈 버는 사람이 제대로 안 벌었으니까 그러는데 아이고 세상이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제대로 다 좀 이상하지 다 같은 규칙 속에서 했으면 돈 벌었으면 버는 거 잘 벌었다고 해주고 그 대신에 세금은 좀 내세요 이래야 돼. 강남 산다고 청산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빠서 다 안 내지 이거. 이런 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든다. 학교에 학칙을 잘 만든다는 그 말은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내는 학생이 누구보다도 대접받게 학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학생을 많이 키워내는 선생님이 반드시 다른 선생님보다 상대적으로 대접을 받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발전 친화적인 제도 계획이고 학교 계획이고 그렇다. 그 원칙을 벗어나고서 학교를 이렇게 세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간단하게 제가 아까 시장의 얘기를 잠깐만 시장이라는 게 뭐냐? 제가 여러 번 했지만 그래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시장경제 교육이니까 여러분 저 앞에 강의하신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은 잘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장치야.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은 장치가 시장이다. 이게. 시장에서는 자기가 남보다 더 성과를 내지 않고는 절대 대접받을 길이 없어요.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장은 아름답고 뭐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혜택 줘도 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사회정의. 한 만큼 대접받게 하는 게 시장의 이치예요. 이걸 절대 학생들한테 바로 가르쳐줘요. 세상은 네가 할 탓이고 할 만큼만 대접받는 것이다. 안 하면 대접 못 받는 거. 이게 시장의 기본 원리고 세상의 이치다 이거야. 자, 소비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물건이 여러분 선생님들 여성 선생님들 브랜드를 다 쓰잖아요. 뭐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왜 수십 가지 브랜드 사다 놓고 국률하게 생각해서 오늘은 이 브랜드 이래 딱 돌아가면서 쓰지. 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소주집 가도 뭐 단골 가지 아무 데나 안 가잖아요. 다 내가 구미에 맞고 내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잘해주는 공급자만 찾아가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거 불공평 이게 다 나쁜 사람인지 우리나라 이념으로 보면 말이야. 오늘은 이 할머니 집에 설렁탕, 내일은 저 할머니 집에 설렁탕 다 돌아가면서 사줘야지. 안 그러잖아요. 이게 소비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소비자가 까다롭고 대단히 선택적이라 하지만 그 나라 경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더듬하고 국산 내용이나 하자고 떠들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개발년도 소비자들이 뭐 국산품 내용 많이 떠들었는데 그거에서 나라 발전한 게 아니고 수출하다 보니까 잘못 만들면 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열심히 해서 한 거지. 자, 소비자만 그래요? 여러분 저 사업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가끔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돈 빌리러 가서 저 지점장한테 아유, 지점장님, 제가 말이죠. 지난해 제가 가게 운영을 잘못해서 제가 적자가 하나 큰일 났습니다. 돈 좀 좀 그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빌려줄 것 같아요? 가보세요. 아,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다 돈을 잘 벌었어요. 우리가 돈이 자꾸 쌓이는데, 제가 사업을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상가도 더 하나 사고 싶고, 돈 좀 빌려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어딘데요? 당장 쫓아오지. 은행이라고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돈 잘 버는 사람한테만 더 많은 돈을 더 싸게 빌려주는 게 은행의 본분이에요. 그래야지만 돈을 잘 굴려서 예금자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지. 잘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자꾸 빌려줘? 그럼 그놈 은행이 장사를 못하면 예금자 망하지? 그럼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이죠. 은행의 문턱은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정부가 자꾸 낮춰봐도 안 내려가는 거지. 지금 쟤는 30년 동안 싸우고 맨날 낮춰라. 안 내려가지. 요즘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걸 정상적으로 국민한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은행이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이렇게 자꾸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은행한테 중소기업은 돈만 주러 안 나가지. 망하는 기업한테 왜 줘요? 근데 정부가 주는 돈은 줘. 왜? 그건 정부 돈이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은행 돈 가는 게 아니에요. 정부도 돈 줘가지고 다 주라니까 다 놀아주는 거지. 자, 은행이라는 게 아주 선택적이고 차별적이다. 여러분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딱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잘하는 기업 주식만 사면 백전백승이지. 여러분 증권회사에 그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어느 기업이 잘하는지 그놈을 분석하느라고. 다 틀리지 이게. 경제학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증권회사 믿다 큰일 난다고. 근데 열심히 본인이 찾아봐야 돼요. 열심히. 자기의 노력이 들어간 만큼 나와 그게. 근데 결국 포인트는 뭐냐.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항상 훌륭한 기업만 골라내죠. 자, 여러분 제자들 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 나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 아무 직장에 나가려고 그래. 대학 졸업, 내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자식들 말이야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대기업 청산하자, 재벌 뭐 정경유착 중소기업 살아가자 그러고 졸업할 때 어디 갈래? 다 재벌 간다고 그래. 야, 이놈들아, 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소비자야말로 또 이 근로자 다 좋은 기업 가려고 그래. 기업은 그럼 그냥 아무나 뽑아요? 성적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레코멘데이션 그뿐이야. 뭔가 다 따져서. 자, 이 세상은 뭐냐? 시장은 뭐냐? 차별하는 데예요. 니들이 아무리 차별을 싫어하고 없애겠다고 그래도 절대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시스템은 차별을 없앨 수가 없다. 네가 그 차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내가 가르쳐줄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전 선생님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30분 다 돼버렸어. 자, 그래서 제가 시장은 바로 이런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 선생님과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모든 좋은 시장,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뭐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뭐 무슨 질서?
스폰테니어스 오더라는 말 들었죠? 자생적 질서. 그 바닥을 잘 봐야 돼. 시장은 차별하는 데다 이 말이에요. 학교도 그래서 차별하는 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니까 학교 잘 안 되는 것이지. 학교도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고 개인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제가 중요한 말씀은 그러나 그 차별을 통해서 흥하는 사람이 나오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럼을 무임승차해서 베껴먹고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 동반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걸 배우고 넘어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 가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동반성장이 기본이야. 근데 이걸 여러분 금방금방 못 느끼는 거지. 응? 근데 이게 한국 경제 얘기를 못하면 안 되잖아. 딱 1분만 내뒀을게. 여기 한국 경제 역사예요. 이거 빨간 거. 이게 개발연대 8.3% 넘는 성장을 한 30년 동안 해. 60년대부터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게 3.5%밖에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있어요. 여기다가 외환위기까지 왔지. 이 금융위기까지. 이거 그냥 더 꼬너본 거예요. 자, 이게 이 30년 역사가 세계 발전사의 기록인 거예요. 근데 아직 이 기록이 깨졌어요, 사실은. 중국이 30년 넘게 9% 이상 성장을 했거든. 저 기록은 깨졌지만 아직 우리는 뭐 여기 좀 와 있으니까 그래도 중국보다 좀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저간 개발연대 그 박정희 독재가 만들어낸 이 기록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확고한 기록이야. 세계 경제 발전사예요. 이 문제는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게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아직 제가 말씀드린 전통 경제학에서 설명을 못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깎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민주화를 한 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이게 계속해서 40분까지 끝낼게. 응? 이게 계속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거 외환위기가 여기 있었거든? 외환위기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 원인이 다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 다른 나라예요. 잘 들으세요. 아까 제도 얘기 들었죠? 이 당시에 우리가 처했던 경기 규칙하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경기 규칙이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아,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졌구나 이제 이거예요. 경제 성장과 정체는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행동, 돈 벌고자 하는 의욕,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모든 것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건 제도라고 그랬죠. 그 제도가 여기서 달라졌다 이걸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달라졌냐 이거야. 쉽게 얘기해. 이때는 축구를 하는데 말이야. 그저 그냥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차는 놈이 최고야. 멀리 찰수록 최고야. 아주 그냥 축구가 그냥 장거리 포를 쏘는 이런 축구를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 딱 왔더니 야, 그런 축구 잘못됐어. 그 축구 잘못됐다. 앞으로 20m 이상 축구 공을 차면 그건 다 파울이야. 어? 무슨 일인지 알죠? 20m 이상 차지 마라. 이런 규칙이 들어왔다. 그걸 뭐라 그러냐? 안전병이 축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 50m 이상, 100m 이상 차는 선수 어떻게 돼? 해외로 가든거나. 아니, 축구를 아예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20m 이하의 안전병이 축구하는 사람은 잔뜩 모여서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 개발연대는 뭘 했냐? 여러분이 아마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수출 진흥 정책, 수출 주도 성장, 중화공업 육성,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게 아마 개발연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본 이념이 있었어요. 정책 이념. 그게 뭐냐? 신상필벌이야. 잘하면 대접받고 잘하지 못하면 대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 30년 가까이 지배했어요. 박정희 시절에 시작된 게 20년 지나고 나서 전두환 50 때도 뭐 문제가 많았지만 약간의 그런 원리가 쭉 작동이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을 지원할 때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과가 우수하고 앞선 개인이나 기업만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사회로부터 레코그니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전체 나라의 이념이 하면 된다.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다 고 하는 그 생각이 자리 잡아버리니까 열심히 안 하고는 대접받을 길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1970년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첫 해 전국에 3만 4천 개 마을이 있었어요. 3만 4천 개 마을에 300포대씩의 시멘트를 다 나눠주고 그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10가지 새마을운동 프로젝트 중에
마을회의에서 골라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해라. 다 내려보낸다. 딱 6개월 뒤에 정부에서 암행감사를 내려보내서 전부 다 성적을 평가했어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과제물을 주고 결과를 평가하지 않으면 그 선생님은 낙제점이야. 모든 과제와 지시는 반드시 결과를 챙겨야 되지.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보상도 차등하고 하는 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정부에서 그 결과를 체크했더니 34,000개 마을 중에 18,000개 마을은 참여를 안 했어요. 16,000개 마을만 참여해서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세컨 라운드. 야 국민들이 잘 모르는 모양이다. 똑같이 지원해서 또 새마을운동 열심히 시키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결과를 딱 그거 받아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열심히 한 마을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마을도 있는데 이걸 꼭 같이 지원해? 이게 신상 필벌의 원칙이 안 맞다. 내가 이 독재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이건 내 원칙대로 해서 차별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시멘트를 500%씩 올렸어요. 그리고 첫 해에 자란 16,000개 마을에만 주고 나머지 18,000개 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16,000개 마을 중에 잘한 데는 현금까지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18,000개 마을에는 돈 한 푼도 안 주고 시멘트 하나도 안 주고 앞으로 당신들은 일체 정부 지원 없다. 단지 조건이 뭐냐. 당신들이 자력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내면 지원하겠다 하는 메시지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원받지 못한 마을 중에 6,000개 마을이 자력으로 참여했다. 그 마을을 그 다음에 붙여서 더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5년 동안 돌렸다. 한 6년 가까이 했죠. 그랬더니 4년 만에 도시와 농촌의 소득이 같아지고 7년 만에 전 마을이 자립마을로 다 올라갔다. 99%가. 새마을운동의 성공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교육한다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 꾸준히 사람을 바꿔내야 돼. 학생들을 바꾸려면 말 몇 마디에서 되는 게 아니야. 그 시스템을 계속 인포스 해 나가야지만 사람이 이게 바뀌어 나간다. 야, 그래서 이 시대는 거꾸로 됐다. 아까 얘기한 모든 거는 규제가 이 시대부터 들어온 거예요. 안진뱅이 축구를 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학생도 안진뱅이 학생이 아니라 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학생을 더 많이 키워내는 소위 경기 규칙을 다 바꿔내자 이게. 그래서 사람의 생각도 바꿔내자. 국민통합위원회가 나서 이게 잘못됐다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바꿔내면 이게 이렇게 왔다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냥 금리 정책이나 하는 거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게 계속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여러분 앞으로 5년 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추세적으로 0% 성장하는 경제가 되고 말. 심각한 지금 어려움이 지금 앞에 다가오고 있다. 국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이 없고 저도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할 길은 없는데 이걸 올라가는 방향으로 꺾는 방법은 멀리 차는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축구 경기 규칙을 고쳐야 된다. 감사합니다.